진행자가 점쟁이 빤스를 입고 진행을 하는 바람에 다른 경제방송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이번 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조금 얌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미쓰리가 앞에 방송에서 여러분 미쓰리와 연애하고 있는 주식시장이요 이제 국채금리 별로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이슈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아마 오늘 방송이 이제 앞으로 주식시장이 눈독 들일 만한 이슈를 찾아보는 그 첫 번째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3월 2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체크해 볼 거고요. 국제유가 맛집 돈다방 미쓰리에서 전하는 국제유가 시장, 그리고 오늘은 유럽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6, S&P가 0.81, 나스닥이 1.69% 하락했습니다. 미쓰리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붕괴했습니다. 급등했습니다. 급락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요. 뉴스 좀 마지막쯤 됐을 때 이제 오전 시황이 궁금하다. 오전 시황을 좀 전달해 달라 하니까 오전 시황을 전달하는 그 리포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고 나스닥은 1.69% 급락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제가 아니 1.69% 하락했는데 그걸 왜 급락이라고 표현을 하지? 라고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에는 3% 넘게 상승했거든요. 굳이 저렇게 1.69% 하락을 급락이라고 표현하는 그 저희가 뭘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증권사들이 대부분 투자자들에게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 때문에 당분간 증시는 변동성의 리스크에 노출될 것 같다 라고 전망을 해놨으니까 왠지 모르게 시장이 급등하고 급락하고 또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자극적인 단어를 쓴다면 투자자들이 들었을 때 어머 급등했어, 어머 급락했어, 어머 급등했어, 어느 장단에 춤춰야 돼, 어머 변동성에 노출된 거 맞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미쓰리는 급락, 급등, 붕괴 뭐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굳이 가뜩이나 투자자들 심장이 조그만 해가지고 그냥 약해 빠졌는데 거기다가 자극적인 멘트로 자꾸 자극을 주면 그 심장도 정말 달아 없어질 것 같아요. 항상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극적인 멘트에 혹하지 마시고 항상 냉정함과 평정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뉴욕 증시 하락 마감했고요. 전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 넘는 큰 상승을 보였고 이날은 전일 너무 흥분해서 그냥 1.69% 정도 적당히 하락한 겁니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자고요. 이슈를 좀 체크해 보자면요. 첫 번째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백신 작년 연말쯤 강하게 주식시장에 나타나서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그리고 이날 같은 경우 이제 존슨앤존슨 얘네뿐일까요? 다른 기업들도 다른 제약회사들도 열심히 이제 백신들을 만들고 하니 그러려니 하고 뭔가 강력한 재료로서의 그런 힘은 좀 빠졌습니다. 단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이거죠. 그래, 이렇게 많은 제약회사에서 백신을 잘 만들고 빨리 만들어서 동시 패션으로 많은 사람들을 접종해서 빨리 집단 면역이 형성돼야겠다. 이게 우리의 바람. 이 바람이 지금 주식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날은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해서 존슨앤존슨 백신을 생산토록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부양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부터 상원에서 법안 표결을 위한 절차가 시작될 건데 상원에서 공화당이
그래, 한번 최저임금 인상안 요거 가지고 한번 시비 걸어본다 이렇게 막 재고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그거 제외시키고 할 거거든 하고 빨리 진행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미쓰리가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시장에서요. 1조 9천억 달러 재료가 예전처럼 지금 이렇게 팔딱팔딱 화로처럼 움직이진 않고 그냥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다. 그죠? 그런데 낸시 펠로시의 말에 따르면 3월 중순까지 이 재료가 갈 텐데 주식이란 녀석은 괴팍해서 재료를 빨리 써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이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3월 중순까지 미국의 주식시장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겠느냐?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무언가 다른 재료로 바통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통이 무엇이냐?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3조 달러 인프라 투자 법안을 추진할 것이다. 이 내용은 지난주에 살짝 이미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3월 2일 이날은요, 민주당 상원의원이 이제 3조 달러 인프라 투자 법안에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불을 지피냐면 3조 달러 인프라 투자 법안에 미국 국민들에게 추가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자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증시의 재료를 1조 9천억 달러 재료에서 3조 달러 인프라 투자로 이렇게 바통을 넘기고 있습니다. 자, 경제 지표를 볼게요. 미쓰리가 이번 주 여러분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그만 좀 나대게 조금 진정시킬 필요가 있고 어쩌면 이번 주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만 좀 나대게 하기 위해서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와준다면 괜찮을 것 같다. 이번 주에 너무 중요한 지표가 많이 나온다. 뭐 제조업 지표, IHS, ISM, PMI 지표 뭐 이런 거 나오고 주 후반에는 고용 지표가 나온다. 과연 그 고용 지표가 만약에 잘 나온다면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들썩거릴 수 있으니 미쓰리 생각으로 만약에 전월 대비 못 나오면 땡큐입니다. 못 나온다면 10년물 국채금리가 나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월 대비 증가하면 전문가들이 예상치를 높게 해놓고 에이 전월보다 증가했지만 예상치보단 낮았어라고 10년물 국채금리를 누르는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가요. 2월달 뉴욕시 비즈니스 여건 지수입니다. 이 뉴욕시 비즈니스 여건 지수는 기준이 되는 수치가 50입니다. 지난 1월달에 51.2였는데요. 이날 발표된 2월달 비즈니스 여건 지수가 35.5로 크게 하락합니다.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향후 6개월 전망 지표를 보면 지난달에는 향후 6개월 뉴욕시 비즈니스 여건 지수는 53.3 정도가 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이날 발표된 6개월 전망 지표는 51.5로 지금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주처럼 뭐 1.6%를 뚫으니 뭐하니 하고 나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를 안정시킬 만한 재료가 또 하나 노출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연준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입니다. 이날 10년물 국채금리가요. 1.4% 초중반에서 움직였거든요. 참고로 3월달 FOMC는 3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뭐냐? 같은 규모의 채권을 사고 파는 거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연준에서 돈을 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신용 경색을 막기 위해서 뭐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뭐냐면 뭐 금리 인하라든가 이렇게 뭔가를 그러니까 본원적인 뭔가 직접적인 증가를 시키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산에 변화를 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각인되어야 되는 한 문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채권은 수익률과 가격이 반비례한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단기 채권의 대량 매각. 그러면 채권과 수익률은 반대니까 단기 채권을 대량 매각하면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고 매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반대로 채권 수익률은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똑같은 규모의 장기 채권을 대량 매입한다면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수요가 많아지니 장기 채권 가격은 올라갈 거고 반대로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지금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문제인 거잖아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기 채권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 채권의 수익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장기 채권의 가격을 자꾸 올리는 거죠. 장기 채권의 가격을 올리는 방법은 대량 매입이고요. 그리고 뭔가 그 금액을 돈을 더 푸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장기 채권을 대량 사기 위해서 단기 채권을 대량 팔므로써 수익률을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미국은요.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도 집행해야 되죠. 그리고 3조 달러 인프라 투자도 또 해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집단 면역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형성되지 않으면 정말 뭐 올해 안에 또 무슨 부양책을 또 써야 될지 모릅니다. 그럼 결국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거든요.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엔 지금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7년물 입찰을 했더니 부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년물 국채를 입찰했더니 1.614까지 금리가 치솟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국채금리가 장중에 1.62를 터치했다 뭐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막 증시가 하락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과연 연준이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할까? 이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ECB 같은 경우에는요. ECB 라가르드 총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금리 상승하는 거 이거 좀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반면에 미국의 연준 의원들은요. 그동안 쭉 연준 의원들 뭐 연방은행 총재들이 한 발언들을 보면 얘네들이 과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할까라는 생각을 들게끔 만듭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합니다. 긍정적인 경제 전망을 생각하면 채권 금리 상승 놀랍지 않아.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긍정적인 경제 전망 때문에 미국채 10년물 상승은 그냥 적당한 거야.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요. 채권 금리 상승에 대해서 아직 걱정하지 않아.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요. 기저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당분간 잠잠한 상태를 유지할 거야. 그리고 이날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금융시장 여건은 여전히 완화적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FED, FOMC 회의에서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에이 국채금리 왜 걱정을 해. 에이 문제 없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뭐라고 합니까? 에이 금리 인상 한참 멀었어요. 3년 걸려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지금 와서 갑자기 뭐 금리가 걱정되니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통해서 금리를 조절한다. 뭔가 언행일치가 안 되죠. 저는 물론 지금 국채 금리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너 연준이 이런 카드도 쓸 수 있어. 이렇게 금리를 압박하는 재료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부진한 경제 지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냉정하게 아니 지네들이 걱정 없다고 해놓고는 이렇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할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건은 뭐냐면 3월 16일부터 17일까지면 이제 3월 중순이잖아요. 그 전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과연 정말 연준으로 하여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게끔 해줄 수 있는지. 야, 지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경기가 자꾸 뒤로 빽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는요. 상승 마감했습니다. 왜 상승했냐면요. 미쓰리가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요. 인플레이션 공포가 희미해지고요. 국채 금리가 안정될 거예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2월달 유로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요. 전년 동월 대비 0.9% 증가했다. 1월과 동일했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경제는요.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뒷걸음질을 치면 그거는 아무리 제자리 걸음을 했다고, 즉 전월 대비 동일했다라는 얘기는 동일한 게 아니라 전월 대비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이날 발표된 2월달 유로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똑같았다. 이건 뭡니까? 경제가 아직 부진해.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가 아니야. 라고 해석이 된 거죠. 또 하나, 미국의 경기 부양 법안이 곧 상원을 통과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 자, 미쓰리가 이번 주 짚어드린 내용, 여러분,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 잊지 않으셨죠? 아직까지 꿈틀꿈틀 살아있어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미국의 금리 인플레이션 문제, 이거 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 좀 잦아들 거예요. 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소화해준 애들이 바로 유럽 증시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유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여러분, 미쓰리와 연애하고 있는 주식이요. 이제 국채금리 별로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이슈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3월 중순에 연준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만약에 집행한다면 국채금리 더 이상 이슈되지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가 부진하다면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 얘기는 뭡니까? 앞으로 이 국채금리에 대한 이슈는 주식시장이 재미없어 할 거라는 거겠죠. 그럼 뭐가 관심 있게 생각을 할까? 산책하는 개 시나리오.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바로 뒷걸음질 치는 거. 지금 유로존의 더블딥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요. 지금 유로존 경제국 4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스페인이 실업률 5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고요. 유로존 경제국 1위, 즉 유로존을 벌어먹이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는요. 소매 판매가 2달 연속 감소, 12월에는 전월 대비 9.1% 감소했는데 1월 달에는 전월 대비 4.5% 감소했습니다. 지금 유로존 상황은요. 미국은 1조 9천억 달러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주식시장을 지탱해주고 있고 뭔가 희망을 걸고 있지만 유럽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완전히 경제지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 ECB에서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하는데요. 이날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1월 소매 판매가 독일이 전월 대비 부진했고 2달 연속 부진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돌아가는 꼴을 보니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내 신규 확진자 중에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비율이 50%라더라. 그럼 앞으로 우리가 아무리 백신을 맞아도 과연 이 백신이 얼만큼 오래
약발이 진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변이 바이러스에 잘 이겨낼 수 있는지 우리 지금 그거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뭐 백신 주사 맞고, 제가 제일 웃겼던 게 뭐 백신 맞으면 좀비가 된다라는 이런 그 가짜 뉴스가 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뉴스 듣고 빵빵 터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백신 주사를 맞고 뭐 어떻게 되니,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너무 이 코로나19 백신이 좀 빨리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백신을 맞으면 이 약의 효과가 뭐 몇 달 동안, 얼마 동안 진행될 거라는 데이터가 지금 없습니다. 어쨌든 효과는 있으니까 일단 맞아보자. 뭐 연병할 뭐 효과 없으면 또 한 번 또 맞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까지 지금 백신을 접종하고 있잖아요. 과연 효과가 얼만큼 유지될지. 두 번째, 변종 바이러스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 문제인데,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확진자들을 보니까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된 비율이 50%가 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봉쇄 조치를 3월 28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뭐 물론 우리나라 이렇게 뭐 단계별로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완화시켜 주는 것처럼, 뭐 기존 가구 이외에 한 명만 허용했던 사적 모임은 2개 가구 5명 이하로 조금 완화적인 정책을 썼지만, 지금 유로존은, 지금 독일은 아직까지,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3월 11일 22 통화정책에서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궁뎅이를 들썩들썩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뭘 고민해야 되느냐? 제가 국제유가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방송에 정의를 좀 내려드릴게요. 자,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요, WTI가 1.5% 하락해서 59.75달러가 됐습니다. 이제 60달러를 내려왔어요. 오페크가 이제 열릴 건데, 3월 3일은 산유량 정책 권고안을 내놓습니다. 자, 니네들 잘 회의해가지고 우리 이만큼 뭐 감산을 줄일게요, 우리 이만큼 증산할게요, 그거 내놔 하는 날이 3월 3일이고요. 3월 4일은 그 내놓은 그 권고안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국제 유가가 60달러 위에 있어야지 산유국들이, 야, 이거 20달러에 비해서 지금 3배 올라갔으니까 이제 좀 감산을 줄여야겠는데, 이렇게 아주 떵떵거리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눈치가 보이거든요. 물론 그동안 오펙 산유국들과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요, 자발적으로 하루에 100만 배럴씩 감산을 하면서 국제 유가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데 많이 희생했습니다. 노력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에 대한 그 뭐 성과라든 게 지금 국제 유가 가격에서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인은 가서로 와서 이제, 아유 그래 니네 좀 증산 좀 해봐, 알았어 감산 줄여봐 라고 하면 좋은데, 그러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국제유가가 60달러 이상 가야 되고요. 얘네들 고민할 거예요. 지금 뭘 고민하냐면, 이제 얘네들도 짱구를 굴릴 거거든요. 자, 앞으로 과연 경제가 정말 좋아질까, 아니면 더블 딥으로 갈까, 그거를 좀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나오는 얘기는, 산유국들이 그동안 감산했던 양 중에 50만 배럴을 덜 감산하는 걸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100만 배럴씩 감산했는데 이거 안 하는 걸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 감산을 줄이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150만 배럴 하루에 증산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 그냥 편하게 증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에서 더블딥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뭐 부양책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워낙 미국이란 나라는, 제가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은 워낙 쓸 카드가 많기 때문에 그냥 미국은 되게 멀쩡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지금 글로벌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이 코로나19가 만들어 놓은 이런 팬데믹 현상에서 미국도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당장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자금 조달 위해서 대규모 국채 발행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무슨 얘기 나옵니까? 국가 채무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뭐 더 이상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고 막 그래서 집단 면역이 생겨서 뭐 맥시멈으로 그래 뭐 올해 12월 달까지 마스크를 쓰자 그러면서 이제 부분적으로 봉쇄를 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경제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부양책을 또 쓰겠다고 할 겁니다. 우리도 아마 그러겠죠. 사람이요. 이게 돈을 받아보는 맛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국가 채무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나중에 그러면 코로나19 다 끝난 다음에 증세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받는 건 좋지만 주는 건 싫죠. 뺏기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과연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풀어날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펙 회원국들이 지금 나와 있는 얘기로는 뭐 감산을 500만 배럴을 이제 안 한다. 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인 뭐 감산을 뭐 줄인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 양을 조금 뭐 늘리거나 그러니까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감산을 줄이는 거를 좀 양을 줄이는 거죠. 왜 이렇게 말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펙 회원국들이 저기 우리 이번 회의에서 4월 달부터 하루에 50만 배럴씩 증산할게요. 이거를 뭐 30만 배럴 이런 식으로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기간을 4월 1일부터 증산하는 게 아니라 뭐 5월 달부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당장 뭔가 증산을 확 결정하기에는 얘네도 조금 고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랑 친한 게 아니어서 정확한 내용은 나와봐야 알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만큼 지금 국제 유가도 가격은 많이 올라서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얘네들이 결국 증산하는 거는 3월 달부터가 아니라 4월 달부터가 되는 거고 그럼 결국 미래를 바라보고 감산을 줄여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 자, 제가 앞서 방송에서 오늘 그 오프닝 멘트에서 주식시장은 이제 국채금리 이슈 재미없어 합니다. 연준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집행하던 경제지표가 후지게 나오던 이제 국채금리는 더 이상 재료로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당분간 국채금리 변동성에 노출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번 주 이제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되면 민간 고용지표 금요일 날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과연 이 지표가 국채금리를 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한번 휘날에 한번 날리게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월 대비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전월 대비 신규 고용이 증가된다고 해도 전망치를 높이면 되고 신규 고용이 증가돼도 뭐 평균 임금이라든가 실업률 같은 거 조절하면 되고 그리고 지금 미국은 굳이 이렇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까지 해서 금리를 그렇게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인위적이니까 부담스럽거든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경제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와서 국채금리가 고개를 못 들게 되는 지경. 만약에 정 안 되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하면 되고 그럼 결국 결론은 이제 국채금리 이슈는 증시에서 점점 재미가 없어지는 재료가 될 거고 그럼 그 다음 이슈는 뭐냐? 지금 나온 거는 유로존의 더블딥입니다. 더블딥이 뭐예요 여러분? 산책하는 개 시나리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국가 채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로존에서 뭐 경제국 4위 스페인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여러분 2011년도에 그리스 디폴트 된다는 얘기 나왔을 때 우리는 그리스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리스 뭐 걔네들 해봤자. 근데 그리스, 그 다음에 헝가리, 그 다음에 경제대국 사이즈가 큰 스페인까지 이게 디폴트가 도미노처럼 넘어가면 어떻게 하지? 이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 국가 채무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 발등에 불 떨어졌고 그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모든 국가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뒷정리를 해야 될 그런 숙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국채금리 이번 주 고용지표를 잘 뜯어봐야겠지만 앞으로 국채금리 이슈보다는 정말 경제 상황에 주식시장이 눈을 돌려서 경제 지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정말 집단 면역이 생길지, 경제가 잘 회복이 될지, 어떤 다른 문제가 없을지 여기에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발 좋아요, 구독하기, 아름다운 댓글 좀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